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입법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감독회장의 임기를 축소하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 밖에 헌법 개정안 의결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주일로 드려지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의미, 기독교 한국루터회 김철원 총회장에게 들어봅니다.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된 건데요. 무너진 가정 윤리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친구가 2명일 때보다 3명일 때 자칫 우정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동북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국의 실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질서와 균형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8일 개회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오늘까지 열립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임기는 4년 전임대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최은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감독회장의 임기 개정안이었습니다. 재정의원 500명 중 389명이 출석한 입법의회 이튿날에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와 2년 전임제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돼 두 가지 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안은 재석 398명 중 찬성 214표, 반대 183표를 받으며 부결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재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이어 진행된 2년 전임안도 찬성 247표, 반대 154표로 부결되면서 감독회장 임기는 결국 현행 원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장정개정위원회가 개혁안으로 내놓았던 입법의회 분리와 감독회장 임기 축소안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는 전날 감독회장의 명칭을 감독으로, 각 연회감독은 연회장으로 하는 개정안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일반법에서는 다소 혁신적인 개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행정법 제7조 교인의 권리에서는 세례교인이 아닌 성도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통과됐던 세습금지법도 보완됐습니다. 부모가 단임자로 있는 교회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파송할 수 없다는 행정법 제36조 2항에는 10년 이내 파송할 수 없다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징검다리 세습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감리교단 입법의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안 상당수는 부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 GMS 제18회 이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29일 GMS 선교센터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전체 회원 782명 중 189명이 참석한 정기총회 예배에는 GMS 증경이사장인 김선규 목사가 연합의 능력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 순서에서는 본부 총무와 선교 총무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212명이 투표한 가운데 본부 총무에는 106표를 획득한 조기산 목사가 당선됐고 87표를 얻은 조용성 선교사가 선교 총무로 선출됐습니다. 조기산 목사와 조용성 선교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GMS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내 종교개혁과 관련된 보도를 다양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17년 10월 31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교회에 대해 개혁을 외친 날입니다. 이로부터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뉘렌베르크 에얼랑엔 한인교회 허승호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허승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독일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는 루터가 카톨릭 교회 그 면죄부 판매 항의에서 95개의 반박문을 기록하여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그 교회문에 게시한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일일이 아닌 이날 저녁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개교회별로 드리지는 않고요. 교구별로 교구장이 있는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뉘른베르크는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바이에른주에서 미넨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요. 네. 바이에른 개신교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 도시 역시 교구장을 사역하는 그 로렌츠 교회에서 10월 31일 종교개혁 당일에 저녁 7시 30분에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독일에 있어서 루터는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성직자들의 그 전유물이었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평신도들도 스스로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네. 또 수많은 그러한 형식과 의식의 굴레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참다운 신앙의 기쁨을 찾도록 해주신 분으로 루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 가장 네. 알려진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 개혁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히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루터보다 한 살 어렸지만 스위스 그 쭈리히에서 종교교육을 한 스빙글리, 그리고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한 우리 장로교회 효신 칼빈, 네. 이런 대표적인 4대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루터의 영향을 받은 그 독일 전역의 수많은 그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뉘른베르크에서는 특별히 그 안드레아스 오시안더라는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인 그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의 노력으로 1525년 이제 뉘른베르크는 카톨릭 교회에서 그 중심교회가 개신교회 루터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뉘른베르크에는 종교개혁자는 아니었지만 그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지지한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신데요. 루터의 초상화도 그렸고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화도 그린 분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2년 후면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현대 재해석되는 종교개혁 의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독일 교회들 역시 이제 500주년을 앞두고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역시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기초한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체가 기독교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복음 전도라든지 개종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들과 또 국가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독일 개신교회는 이제 벌써 10년 전부터 2008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10년 동안 차분히 준비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보고서를 보면은 독일 교회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이 다종교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요즘 독일 교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독일의 당면한 최대 문제인 난민들의 유입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개신교회 20명의 주교님들이 이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기후온난화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 인종차별, 또 종교적인 갈등, 절대 빈곤국에 대한 지원 등 그 복음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1984년 이후에 독일 개신교회가 사용해 오고 있는 그 루터 성경 개정판을
32년 만에 2016년 10월에 발간하는 것도 성서를 직접 번역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의 한 열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 던져질 네. 만한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나오는 그 독일 교회의 통계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아쉽게도 교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들 여기고는 있는데 독일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쉽게 답을 주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 등록된 그 개신교인 수가 2,300만 명이라고 이제 보고되었는데 2012년도를 보면은 그에 비해서 무려 30만 명이나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신학생들이 적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의 수가 점점 줄는다는 것이고 네. 이게 점점 어려움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조직화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해 보이는 독일 교회지만 이러다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정적이지 않은 독일 성도들의 마음에 루터처럼 뜨거운 심령으로 설교하고 다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교개혁가의 후예들답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심령으로 영적 붕의 계기가 다시 한번 마련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 오늘 귀한 소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서 독일 현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번 순서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김철환 총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앞으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독일의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요? 예, 지난 6월 달 말에 독일 노엔데텔샤우라고 하는 조그만 아름다운 도시에서 세 분의 우리 루터 학자들과 네. 더불어 서로 그 종교계에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판박이라든지 여성 신학자인 슈나이더 루드로프라든지 네. 또 독일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루터교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말테리노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이말테 교수님과 더불어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나 배경, 그리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리고 또 현지 독일에서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 독일과 한국에서 주는 의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부럽죠. 독일 그러면 그 통일, 네. 참 부러운데 그 1990년에 일어났던 통일의 과정,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네.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루터교회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다른 거 있나요?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 25일 날 네. 저녁 4시에 하여튼 전국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참여한 연합 예배로 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매년 그렇게 드립니다. 올해가 498주년이었고 뭐 예배 중에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그 헌금을 네. 이번에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을 위해서 네. 보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금도 했지요. 그렇군요. 예. 국내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뭐 다양하고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활발하죠. 또 제가 듣기로는 모든 교단마다 그 특별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또 교단마다 나름대로의 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그 한국교회 협의회 NCC의 그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한 1년 됐습니다. 네. 저를 또 해필이면 위원장으로 예. 또 선임해 주셔서 또 우리 NCC 9개 교단이 우리가 회원교회로 일하고 있는데 네.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 중에 우리가 그 아영 감리교회에서 500인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500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모인 분들이 평신도였고 네. 우리가 목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평신도로부터 한번 들어보자. 네. 참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평신도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 네.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달 초였죠. 우리 세계 루터교 연맹 의장이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정기총회를 맞이해서 저희 교단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닥터 비숍 이윤환 박사님을 우리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세계에는 루터 교단이 크게 두 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ILC 국제 루터 교회가 있고 또 이제 독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되어 있는 그 우리 그 LWF 루터란 월드 페더레이션이라고 세계 루터교 연맹이 있는데 네. 두 연맹을 합치면은 한 100여 개 나라에 한 1억 2천 명의 네. 개신교로서는 가장 큰 교단이고 이번에 오신 분은 이제 LWF 세계 루터교 연맹의 그 회장이신 의인환 박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됐지요. 네. 특이할 것은 우리 교황도 그 아르헨티나 나라에서 나왔는데 네. 제가 한 3주 전에 아르헨티나를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에서 그 교황 나온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데 네. 이 윤한 박사님도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네. 아직도 난민이라고 하는 그 유엔으로부터의 그 자격증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국적을 바꿀 수 있으실 텐데도 난민으로 살고 계시고 예. 앞으로도 난민으로 죽겠다고. 근데 그 난민을 세계 루터교 총 연맹의 의장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참 감사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 주제, 평화와 정의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로 특히 난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단의 그 아픔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정말 그분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그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 루터 교회 역사 가장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선교 역사 기출라프 선교사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사실은 우리 교단 역사가 제일 짧다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역사가들이 우리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그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네. 또 또 알렌 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귀출라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네. 이게 18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32년. 예. 이제 그분이 루터교 또 선교사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1832년에 그 대천 앞바다에 그 고대도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고 이제 그분이 한국 최초로 그 한국말 주기도문을 번역하셨고 또 고맙게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
감자 좋아하십니까? 네, 감자 좋아합니다. 그분 때문에 감자 먹게 됐습니다. 감자를 가지고 오셨군요. 감자를 가져오셔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감자를 먹는 분은 루터교 최초 선교사님에게 감사해야 기출을 앞에 되는데 감사해야 되겠군요. 아직까지 정확히 그분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 정례화된 건 없고요. 네. 우리가 서로 대화 중인데 과연 개신교의 최초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1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건지 네.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루터교 총회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 역사적인 고증과 또 여러 예, 가지 연구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어떤 한 사건이기보다는 현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1세기 종교개혁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참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짧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교단은 그 총회장직이 4년직 전임입니다. 네. 그래서 총회장이 되면 목회를 놔야 되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총회장이 됐고 2년 지나갔고 네. 앞으로 2년 더 이끌어야 되고 혹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우리가 4년 더 해서 8년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회장 되면서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촌스럽게 보라색 옷을 입느냐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 색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총회장님만 입을 수 있는 이게 컬러군요. 주교 색깔의 옷입니다. 어쨌든 총회장 된 다음에 참 그 종교계 500주년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해필이면 우리가 루터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물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슬로건으로는 7천만 동포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그래서 선교의 의미를 담고 통일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종교 개혁의 행사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누군가는 할 텐데 우리가 좀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표어로 좀 잡은 것이 우리는 개혁하자 그러면 자기는 절대 드러내지 않고 네. 손가락 들어서 네가 개혁된다고 정치가 개혁되고 경제가 개혁되고 교육이 개혁되고 사회가 하여튼 자꾸만 밖이 개혁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표어로 만든 건 그건 아니거든요.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의로운 사람으로 네. 그래서 나부터 개혁이었거든요. 예. 그 아예 표어를 나부터 개혁이라고 네. 그렇게 나부터 붙여 개혁. 나부터 개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놓는 뭡니까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조그만 개혁의 소주제이고 네. 진짜 큰 주제는 우리 성직자를 포함해서 정말 나부터 개혁할 수 있는지 네. 아마 이것이 이번에 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중요한 주제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매일의 개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남편을 이틀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아내가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성에게 첫 적용된 부부 강간죄 파장,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예, 이 시간에 치른 일들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는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까 좀 민망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어요. 예. 그게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본인한테 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내연남하고 공모해서 남편을 납치했다가 결박한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도 받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강제로 네. 성관계도 했고 남편은 또 2주 상해를 받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성이 혼자 남편을 묶어둘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 근데 첫 사례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부부강간죄가 2013년도에 부부강간죄를 대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판례라는 것은 남자가 이제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내를 강간한 그런 경우였었고요. 네. 거꾸로 여자가 남편을 강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구속된 사안은 이게 첫 사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실제적으로 합의에 의한 강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에는 결박된 상태고 감금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결국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결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동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간이다. 그래서 강간과 감금치상죄로 결국은 기소를 한 것인데요. 구속을 네. 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부부 간의 강간이 일어나기도 좀 어렵고 특히 또 여자가 남편을 강간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찰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결박된 상태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동의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앞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2013년에 형법상 강간죄 피해 대상이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러니까 남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 형법 297조에 부녀자를 강간하면 형사처벌한다 해서 강간죄 피해자가 부녀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 피해자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법이 바뀐 이후에 이제 처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다고 해도 이해를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예. 참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예. 그럼 어떨 때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강간죄라는 것이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는 부부인데 무늬만 부부인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었다든지 네. 함께 사는데도 오랫동안 성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부인 경우에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가 성립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거나 흉기로 위협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가 심한 폭행이나 흉기로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별거 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 싫다고 하는데도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법 조항까지 바뀔 정도라면 이 부부간의 강간이 빈도수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워야 될 가정 공동체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는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일은 서로가 존중과 배려로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적인 갈등이 부부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있으면 대화나 배려로 해결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함께 치료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 성적 갈등을 해결해야지. 네. 그 본인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성관계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부부인데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강제로 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부부 강간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런 선례가 처음으로 이제 남겨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긍정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부 사이인데 무슨 강간이 있겠어 하면서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관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 적어지겠죠. 상대에 대한 네. 배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합방을 할 때는 이 남편이 아내한테 통고를 했습니다. 네. 내가 오늘
아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조선시대하고는 다르지만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부간이면 어때 하고 강제로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경고적인 그런 효력도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영향은 강간죄라는 이런 성폭력은 사실은 증거도 별로 없고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걸 잘못 악용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처벌되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예. 부부 사이의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중대한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나 또는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간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가장 아름다워야 될 부부관계가 이런 성폭력, 강간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는 일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윤리와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가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건강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 2달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일들, 어떤 것이 있을지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